제발 그만하세요. 영란은 제 여자예요.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의 저택 거실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언이었죠.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꼭 잡은 채 고성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고 박영란은 창백한 얼굴로 이지환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뭔가 어두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이지환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박영란을 자신의 뒤로 살짝 가렸습니다. 그는 담담하지만 확고하게 박영란과 자신이 서로 사랑한다고 단순한 운전기사와 고용주의 딸 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최근 몇 주 동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해 왔었거든요. 박영란가 스토커에게 납치당했던 그날 밤 이지환이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냈던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서 흐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었죠. 이 남자의 따뜻한 체온,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던 그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진실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예요. 고성희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뇌었고 박영란에게 정신이 있는 것이냐며 고작 운전기사 따위와 사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박영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이 고작 운전기사가 아니라 자신을 진짜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박영란에게 다가갔고 이지환이 본능적으로 박영란을 더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고성희는 냉소적인 말투로 박영란가 순진하게 속고 있다고 이지환이 박영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재산을 보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지환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은 박영란의 재산에 관심 없다고 필요한 건 오직 박영란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환을 천천히 흘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섬뜩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환에게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10억, 20억, 50억을 주겠다며 박영란에게서 손을 떼고 집을 떠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은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해도 소용없다고 자신은 박영란을 사랑하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 뭔가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뭔가 아픔 같은 거였어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먼 옛날의 자신을 떠올린 것처럼요. 어쩌면 고성희도 한때는 순수한 사랑을 꿈꿨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방 사라졌고 고성희는 다시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고성희는 두고 보자며 이지환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본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자신과 박진석이 초대한 손님들이 온다며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사라진 후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박영란을 지키겠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지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녀의 눈빛에서 본 그 집착, 그 광기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뭔가 더 어둡고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여자인지를요.
한편 이지혁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서류를 들고 이지혁의 책상 앞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류에는 AP그룹 인수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 인수전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박성재가 같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성재, 그녀가 거절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지혁과 박성재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냐는 지은호의 물음에 이지혁은 담담하게 그렇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했던 친구였죠. 둘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이지혁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괜찮을 리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건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이나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과 지은호까지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혁의 어깨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의 손을 살짝 덮으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지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DNA 검사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26화에서 지은호가 등록한 DNA가 누군가와 일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곧 드러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 지은호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자신과 이지혁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새어머니였고 만약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박성재와도 연결되는 거였어요. 지은호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이지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회사 문제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첫 번째 데이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박성재는 일부러 이수빈이 좋아할 만한 곳을 골랐었어요. 이수빈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한 듯 보였어요. 이수빈의 눈가에 반짝이는 펄 섀도우가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이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박성재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이수빈은 자신도 방금 왔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수빈은 그의 절친 이지혁의 여동생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지은호가 있었으니까요. 지은호의 미소, 지은호의 목소리, 지은호가 자신을 거절했을 때의 그 안타까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수빈이 메뉴판을 건네며 무엇을 먹을지 물었고 박성재는 적당히 메뉴를 골랐어요. 음식이 나오고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빈은 최근 자신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채널이 구독자 50만을 넘었다는 것, 최근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브랜드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까지요. 박성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수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박성재에게 왜 데이트 신청을 했는지 물었어요. 박성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왜 이수빈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까요? 사실 그 자신도 명확하게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거절했을 때 박성재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수빈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걸까요?
박성재는 이수빈이 예쁘다고 말했고 이수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수빈이 그것만이냐고 되묻자 박성재는 이수빈이 밝고 긍정적이어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빈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뭔가 계산적인 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어렸을 때부터 박성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짝사랑만은 아니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이상형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재력의 후계자였죠. 이수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계산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박성재는 그녀가 꿈꾸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수빈의 얼굴이 더욱 예뻐 보였어요. 박성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지은호를 잊을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이틀 후 박성재와 이수빈의 두 번째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관이었어요. 이수빈이 보고 싶어 하던 로맨스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영화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었는데 이수빈은 영화 중간중간 감동적인 장면에서 박성재의 팔을 꼭 잡았어요. 박성재는 그녀의 작은 손을 느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아니면 그저 익숙함일까요?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빈이 달콤한 카페라떼를 주문하는 동안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중 한 여자의 뒷모습이 지은호를 닮아서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박성재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보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수빈이 박성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고 박성재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수빈은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며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이수빈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박성재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시간을 들여서라도 박성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수빈은 자신의 외모와 애교, 그리고 계산된 행동으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얻어왔었어요. 박성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이수빈이 예쁜 원피스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핑크색 원피스는 이수빈의 취향과 딱 맞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예쁘지 않냐고 자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고 물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들어가서 입어보라고 자신이 사주겠다고 말했어요. 이수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탈의실로 들어가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박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원피스를 입은 이수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박성재는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수빈이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원피스를 계산하고 이수빈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수빈은 기뻐하며 박성재의 팔짱을 꼈어요. 그녀는 고맙다며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후 세 번째 데이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공원이었어요. 이수빈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즐겁게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이수빈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 비명을 지르며 박성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박성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수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성재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놀이기구를 타고 난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이수빈이 솜사탕을 먹으며 오늘이 너무 재미있다고 이런 데이트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박성재는 문득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수빈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데 자신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박성재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고성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고성희의 전화는 언제나 귀찮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성재는 잠깐만 전화를 받겠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전화를 받았고 고성희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우아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명령했어요. 좋은 분을 소개해 주려고 박성재에게 딱 맞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선이었어요. 고성희는 계속해서 박성재에게 여러 여자들을 소개하려 했었죠. 박성재는 자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수빈이라고 이 지역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수빈은 안 된다고 이유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박성재는 그냥 금요일에 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고성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다시 이수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수빈이 누구 전화였는지 물었고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이수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이수빈은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지만 박성재는 별거 아니라며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수빈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고성희가 또 맞선을 주선하고 있다는 걸요. 이수빈의 가슴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의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김장수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김장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옥래가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김장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옥래가 걱정스럽게 밥을 먹어야 한다고 안 먹으면 몸이 나빠진다고 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조옥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이상철이 김다정에게 조심스럽게 장인어른이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예전에도 가끔 우울해하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지만 김다정은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워낙 싫어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조옥래가 거실로 들어오며 김장수가 또 안 나온다고 말했어요. 이상철이 장인어른이 왜 저러시는 건지 물었고 조옥래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조옥래는 아마도 김장수가 외로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도 먼저 보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김장수는 87세였어요. 그의 아내는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김장수는 딸인 김다정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한때는 활기차고 명랑했던 김장수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게 된 거였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장인어른과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김장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이라며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장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늘어진 팔, 그리고 생기를 잃은 자세가 이상철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상철이 아침을 드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장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한다고 말하려는 순간 김장수가 이상철의 말을 끊었어요. 김장수는 자신이 이제 죽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충격을 받았어요. 김장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장수는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딸네 집에 얹혀 살면서 집만 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그렇지 않다고 장인어른이 계셔서 집이 더 따뜻하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김장수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신이 있으면 다들 불편해한다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김장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김장수 옆에 앉으며 혹시 외로우신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장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김장수는 아내가 보고 싶다고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장수는 87년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아내가 그리운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반려자를 잃고 이제 홀로 남겨진 노인의 고독과 슬픔이 이상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이 오시길 바라시지 않을 거라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말했어요. 김장수가 무슨 할 일이냐고 묻자 이상철은 가족을 지켜봐 주셔야 한다고 이지혁도 이지환도 이수빈도 모두 장인어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애들은 이제 다 컸다고 자신 없어도 잘 살 거라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아니라고 장인어른께서 안 계시면 김다정이 너무 슬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장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철은 계속해서 조옥래 어머니와 함께 다시 부업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어요. 조옥래가 김장수 없으니까 많이 심심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옥래와 함께했던 부업들을 떠올린 김장수는 그것들이 소소했지만 자신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김장수가 조옥래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고 이상철은 그렇다며 조옥래가 김장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와 식탁으로 향했어요. 김다정과 조옥래가 놀라며 반겼습니다. 김다정은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 안았고 조옥래도 김장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했어요. 김장수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조금밖에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안심했어요. 식사 후 조옥래가 김장수에게 다가와 오늘 산책이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장수가 산책이냐고 되묻자 조옥래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밖에 나가자고 말했어요. 김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조옥래가 김장수에게 요즘 왜 그러냐며 자신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는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어요. 조옥래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며 우리 나이에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1살 많았지만 훨씬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김장수가 조옥래에게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는지 물었습니다. 조옥래는 밝긴 뭐가 밝냐며 자신도 힘들다고 매일 죽은 남편 생각나고 쓸모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장수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조옥래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는 동안은 최대한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옥래의 말은 단순했지만 김장수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현재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수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상철과 김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장수가 다시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김다정이 이상철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당연한 거라며 우리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을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평화로운 건 아니었어요. 고성희의 저택에서는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 박진석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고성희는 아니라며 그냥 방영나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최근 고성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방영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고성희는 방영나가 이지환과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놀라며 이지환이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렇다며 믿어지냐는 듯 고작 운전기사 따위와 사귄다는 사실에 분개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말을 끊으며 이지환은 좋은 아이라고 방영나를 구해준 것도 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반박하려 하자 박진석은 방영나가 좋아한다면 자신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이 정말 방영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박진석은 방영나의 미래는 방영나가 결정할 거라고 자신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를 나갔어요. 고성희는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방영나는 자신이 키운 아이이고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성희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사립탐정이었어요. 고성희는 이지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모든 것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지환의 약점을 찾아낼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지환을 방영나에게서 떼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들어와서 고성희 여사님께서 오셨다고 알렸어요. 박성재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고성희가 회사로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고성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바쁜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자리에 앉았어요. 박성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고성희는 금요일 일에 대해 꼭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이미 말씀드렸다며 지금 이수빈과 만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어요. 고성희가 이수빈이라는 이름을 비웃듯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에게 정신 차리라며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맞지 않는다고 단정지었어요. 박성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고성희는 이수빈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박성재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재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수빈을 모욕하지 말라고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박성재가 뭘 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여자들을 오래 봐왔다고 이수빈 같은 애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그렇다면 금요일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자신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성재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왜 고성희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집착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방영라와 이지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방영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방영라는 이지환에게 어머니가 계속 자신들을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방영라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방영라를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방영라는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방영라를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자신이 방영라를 사랑하는 만큼 방영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속삭였어요. 방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지환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지환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방영라가 이지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지환도 방영라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고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고성이의 집착과 관계는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어요.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지은호와 일치하는 DNA를 가진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순이는 무슨 일이냐며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병원에 있다며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정말 정순이의 딸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설명하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가족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성이가 자신의 친엄마라면 고성이의 딸 방영란은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호는 정순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순이는 거실에서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들어서자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숨긴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정순이는 지은호를 안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지은호는 전부 다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정순이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맡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지은호였다고요. 친엄마인 고성이는 당시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렸고 정순이가 그 아이를 입양했던 것이었어요. 지은호가 고성이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때 고성이가 너무 어렸다고, 그리고 가난했다고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럼 왜 이제 와서 자신한테 다가온 것이냐고, DNA 검사를 하라고 한 것도 간 이식 때문이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호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친딸인 방영라가 간 질환으로 고생하자 버렸던 딸 지은호를 찾아내 간 이식을 받으려 했던 거였어요. 지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정순이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정순이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진작 말했어야 했다며 자책했어요. 지은호가 정순이를 정순이 씨라고 부르려 하자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순이는 자신이 지은호의 엄마라고,
지은호를 키운 게 자신이라고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며 지은호는 자신의 딸이라고 외쳤어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꼭 안으며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순이는 괜찮다며 자신이 다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선 진짜 모녀였어요. 27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투자자는 이지혁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투자자는 박성재 본부장도 같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다며 그는 이미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자본력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고 비전과 전략으로 승부할 거라고요. 투자자는 이지혁의 눈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지혁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투자자는 투자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박성재와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우정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성희의 초대를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그는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는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설레는 목소리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오늘 못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감히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영란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자 박영란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이지환과 당장 헤어지라고 명령했고 박영란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대답했어요. 고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자 박영란은 자신이 이지환을 사랑한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정신이 있냐며 이지환이 뭐가 좋으냐고 따져 물었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준다고 어머니처럼 자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에 고성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박영란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고성희가 자신이 박영란을 이용한다고 되묻자 박영란은 아니면 뭐냐며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좋은 사람 만나서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고성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영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박영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흥분하자 박영란가 소리쳤습니다. 박영란은 그게 사실이라고 어머니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살길 바랐다고 외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영란은 계속해서 자신은 이지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자신의 인생에서 손을 떼달라고 부탁했어요. 박영란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아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고성희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희가 이지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물었고
사립탐정은 흥미로운 게 발견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립탐정은 이지환의 형인 이지혁이 현재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회사 운영 자금 때문인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성희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자세히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화를 끊은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이지환의 약점을 찾아냈고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박성재와 이수빈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행복한 표정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어요. 이수빈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다고 이수빈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싶다고 제대로 사귀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박성재는 그렇다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자신이 아직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지은호를 잊고 이수빈과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성희의 집착, 이지혁과 박성재의 경쟁, 지은호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방영라와 이지환의 사랑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고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27화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의 감정과 갈등이 교차하며 끝이 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음 화가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고성희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지은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지혁과 박성재의 우정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다음 화에서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화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